그럼 이제 최근 글로벌 경제 현황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경기 침체 혹은 인플레이션에 그 시장 참여자들이 베팅을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미국의 경기는 그야말로 심각한 침체 상황이죠. 아시다시피. 미국 통계가 제대로 이제 잡힌 뭐 역사상 거의 뭐 유례 없는 정도의 경기 침체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뭐 용하다고 할 정도로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0.5% 약간 넘는 수준인데, 이거는 분명히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나 또 이제 이번 팬데믹 경제 쇼크의 특성이 그 전국적인 그 일시적인 셧다운에 의한 어떤 그 쇼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경제 활동이 이제 재개방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뭐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빠르게 또 이렇게 반등해가는 뭐 그런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마이너스 몇십 % 이런 성장률이 계속 이렇게 가는 공황 상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아주 또 숫자가 보여주는 당장의 2분기 성장률 숫자가 보여주는 것만큼 심각한 침체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침체를 반영하는 숫자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었고, 그 다음에 정부는 재정 지출을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 이런 게 이제 풀려나간 통화량이라든가 대규모 이제 재정 지출이라든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제 낮은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기대 심리, 뭐 달러가 이제 그래서 아주 대폭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 내지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데, 그게 이제 요즘 이제 금값 상승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인플레이션, 지금 조건에서는 인플레이션은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준에서는 2022년까지 그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예. 이제 딱 못을 박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적어도 인플레이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자신이 있으니까 한 거겠죠. 예,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그 해 연말쯤에는 0%가 됐지 않습니까? 금리가. 그러고 나서 금리를 이제 인상하기 시작한 게 7년 지나서 2015년 12월에 금리를 인상을 개시를 했고 7년 동안에 꼼짝을 못 했죠. 그런데 지금 연준이 약속한 거는 앞으로 2년 반 동안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 당시 뭐 충격의 이제 특성은 다르지만은 그 당시하고 비교하면은 2년 반 정도는 뭐 당연히 그렇게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건 아니냐. 2년 반 동안 경제가 뭐 살아나기는 어려운 거다, 이런 뭐 판단이 많고요. 당연히 이제 또 그때까지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금리가 제로로 떨어지고 엄청난 규모의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연준이 중심으로 그 기준점으로 잡는 지표 기준으로 해서 2%를 넘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 가끔 간헐적으로 살짝 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그 일시적으로 살짝 넘었다가 계속 2%를 그 비교적 현저하게 믿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화폐를 남발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화폐를 남발한 형태 자체가 과거에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봤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화폐 남발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뭐 불가능하고요. 인구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산업 구조, 자본의 축적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은 지금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높이겠다, 오버슈팅하겠다 목표 위로 그 얘기를 팬데믹 위기 이전부터 계속 했습니다만은 못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날뛸 때는 잡기도 어렵지만 너무 떨어져 있을 때는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알 수 그렇죠. 있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 정말 무지한 양적 완화 엄청나게 했지만 예.
그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그 인플레이션 목표율이 2%라고 그게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도저히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1%가 뭐 평균적으로 안 되는 그런 이제 그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 요즘은 이머징 국가들조차도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국채 수익률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이제 결국 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뭐 그런 이제 이유에서 달러 가치 약세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금리라는 게 굉장히 그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되는 거는 이제 그 실질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은행에서 이제 3% 금리를 준다고 해서 예금을, 요즘은 이런 금리가 없는데 하고 예금을 했는데, 한 1년짜리 예금을 했는데 1년 동안 물가가 5% 올랐다라고 하면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이제 은행이 또 1% 예금을 준다고 했는데 1년 동안 물가가 거의 제로였다. 하나도 안 올랐다. 그러면은 1% 금리지만은 제법 쏠쏠한 거거든요. 화폐 가치는 구매력은 1% 늘었는데 물가는 하나도 안 올랐으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100개 살 수 있던 돈이었는데 내년 가니까 101개를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가를 감안해서 이제 따져본 금리가 실질금리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건 명목금리라는 건데, 실질금리라는 거는 한번 따져야 되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금융시장이 이제 발달한 금융시장에서는 눈에 보일 수 있게 이제 실질금리가 사실상 거래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게 물가연동 국채 시장인데, 물가연동 국채라는 거는 이제 국채는 국채인데 정부에서 일단 이자를 조금만 주고 나중에 원금하고 이제 그 정산해서 물가 오른 만큼, 물가가 많이 오르면 원금도 많이 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정산해 주겠다. 그래서 물가 인플레가 앞으로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 싶을 때는 일반 그 국채보다는 이렇게 물가에 맞춰서 정산해 주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 금리지만 물가가 4% 오르면 손해인 것처럼, 그런 걸 이제 피할 수 있는 게 물가연동 국채인데, 그러면 이제 물가연동 국채 수익률을 보면은 이게 이제 사실상 실질금리인 거죠. 왜냐하면 물가연동 국채 수익률 더하기 물가 상승 한 푼 이제 나중에 보전해 받는 거 더하면 이제 일반 금리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물가연동 국채 수익률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실질금리 시장에서 막 이렇게 경쟁적으로 사고 팔고 해서 실질 그 금리가 이제 균형적으로 확보가 되는데, 10년 만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1% 약간 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물가 오르는 걸 감안하면은 미국 국채 사면은 해마다 1% 정도는 원금의 1% 정도는 손해다 사실은. 뭐 이런 이제 인식이 반영돼 있죠.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미국 국채 이거 사가지고는 결국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0.5% 이자를 준다고 하지만은 뒤로는 이제 물가 오른 거 감안하면 손해구나. 야, 그러면 이제 이거 미국 국채 사면 안 되겠네. 그럼 미국 국채는 피해야 되는 거고, 그럼 달러는 피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 물가 오르는 것 때문에 나의 이제 돈을 어디 저장할 만한 마땅한 데가 없고, 미국 국채가 이 정도라면 다른 데도 비슷할 텐데. 그러면 결국 금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인식들이 금값을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미국 정부 일단 먼저 그 물가 연동채 같은 경우는 발행이 일반 국채보다는 적은 거죠. 그렇습니다. 좀 일반적이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좋은 채권이라는 거는 내가 사고 싶을 때 많이 얼마든지 사도 가격이 크게 안 움직이고, 어떤 거는 내가 좀 많이 사려고 하면은 그만한 물량이 없는데 그만큼 사려면 또 웃돈을 내야 된다든가, 내가 많이 팔려고 하는데 그걸 받아줄 만한 그런 시장이 없으면은 이제 팔 때 좀 손해 보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다, 유동성이 깊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반 국채 같은 경우,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금융시장인데, 상대적으로 물가연동 국채는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수익률에는 일정 정도의 프리미엄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고 뭐 정말 손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난 재정
풀어야 되는 재정 정책들이 계획이 돼 있잖아요. 예. 그걸 마련하는 자금으로 이제 국채 발행 준비가 계획들이 다 되어 있고요. 예. 과연 성공하겠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 많은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겠는가? 네. 돈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결국 누군가가 사줘야 되잖아요. 예, 중앙은행이 사는 거지 않습니까? 아, 중앙은행. 예. 그 외국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연준에서 그럼요. 예. 아, 그게 이제 돈 찍어서 돈을 쓴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외국인들이든가 아니면 금융권에서 사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미국의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외국인도 사고 네. 일반 이제 금융기관도 사고 뭐 이제 의무적으로 국채를 보유해야 되는 금융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사고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펀드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고 뭐 보험회사 연금 이런 데서 미국 국채를 많이 사고 해외 보험회사 연금 이런 데서도 이제 많이 사고 중앙은행들도 사고 하는데 그걸로 다 모자라면 그냥 모자라는 것만큼 중앙은행이 삽니다. 아, 연준이. 그러니까 그게 양적 완화라는 겁니다. 네,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서 못 팔면 그래 연준이 매입할게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부족한 예, 부분. 한꺼번에 워낙 많이 발행하니까 인기는 좋지만은 그 정도 인기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야 이게 그 어쨌든 미국 정부가 엄청난 재정 수지 적자를 일으켜서 빚을 내야 되는데 해외에서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건 아니냐.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달러는 위험해지고 미국 경제는 위험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지표가 뭔가 하면은 경상수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상수지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외국에 팔았는 것보다 외국에서 사서 쓴 게 더 많다는 게 이제 경상수지 적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외국에서 내가 팔아서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니까 외국인들한테 돈을 빌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외채인 거죠. 그래서 경상수지 우리도 개발도상국일 때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투자를 하려면 기계는 다 수입해서 써야 되니까 네. 경상수지 적자를 만성적으로 겪었고 외채도 그만큼 많이 쌓였는데 미국도 어쨌든 그 경상수지 적자가 만성적인 적자이기 때문에 외채를 많이 빌려야 되고 외채를 많이 빌려야 된다는 거는 미국이 쓸 수 있는 돈이 모자라서 이제 외국인들한테 그렇죠. 손을 벌려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만 경상수지 적자가 그 자체로선 무조건 나쁘기보다 지속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상의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면은 이건 문제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GDP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를 그 범위 아니면은 뭐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이전에 2005년, 2006년 이 무렵에는 GDP에 한 마이너스 6%까지 갈 정도로 심각한 경상수지 적자였습니다. 그 정도면 지속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2002년부터 뭐 금융위기 때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금융위기 이후로는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외국인 자본에 휘둘릴 정도로 그렇게 미국 국제수지 균형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문제가 있는 쪽은 영국인데 어쨌든 영국은 영국대로 그 재주가 있습니다. 돈을 안정적으로 사람들을 잘 믿게 해가지고 계속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고 그게 기축통화는 아니지만은 영국에 어떻게 보면은 그 재주로 상당히 국가가 이득을 보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수준을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고 미국 정부가 엄청난 적자를 내면서 국채를 발행하지만은 그 적자를 내는 상당한 원인 중에 하나는 미국 국민들한테 돈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받은 미국 국민들이 최근에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저축을 엄청나게 늘렸고 돈을 뭐 안 쓰기도 하고 쓸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축을 늘렸고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해서 미국 정부한테 다시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늘린 이 빚은 미국 국민들한테 주로 빌리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외국에서 전체 국채 발행액 중에 외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의 양이 더 크다. 그렇습니다. 절대 액수는 미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게 더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경기 침체기에는 미국 경상수지가 오히려 굉장히
좋아지는 뭐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비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에 그만큼 저축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라는 거는 내가 해외에서 번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건데 더 많이 못 쓰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제 미중 갈등 문제 때 나오는 그 이슈 중에 하나가요. 예. 중국의 무기로 언급되는 게 가지고 있는 그 미국 국제 보유 예. 액이잖아요. 예. 1조 1,000억 달러. 이거를 확 내놓으면 누가 사겠냐. 그럼 달러는 흔들리고 뭐 미국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 그 얘기는 연준에서 그냥 확 달러 풀어가지고 사버려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거는 이제 가능한데, 그건 마치 이제 핵전쟁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서로 끝이죠.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국채를 그 수조 달러 갖고 있는 게 무기이기도 하지만은 볼모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당장 오늘부터 중국에 대해서는 이 국채 상환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은 이 수조 달러에 중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피땀을 흘려서 모았는 이 돈이 그냥 한 방에 사라지는 거죠. 몰수가 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중국이 어떤 방법으로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은 다른 나라들이 놀라겠죠. 내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도 나중에 미국한테 밑보이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은 미국의 이제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카드를 쓸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국이 내가 이 국채를 투매하겠다 하면은 시장을 정지시키거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이 보유한 국채를 매수를 못하도록 뭐 한다든가 효과를 못 낸다고 한다든가. 왜냐하면 이 금융시장 시스템은 다 미국 거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그냥 몰수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투매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없고, 하면 그야말로 이제 또 서로 자살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로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은 아마 서로 못 쓰고. 제정신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말 중국과 미국은 서로 죽일 듯이 싸우지만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결론적으로는 그런 관계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잡고 있는 손을 어느 정도 놓을지는 이제 궁금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긴 한데 그 정도까지 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핵미사일을 서로 수도에다가 쏘는 것과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두 나라가 그렇게 흔들릴 정도면 다른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들의 경제도 완전히 휘청거리겠네요. 뭐 휘청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붕괴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